1337년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은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전쟁 말에 혜성처럼 나타난 소녀가 있었죠. 벼랑 끝에 몰린 프랑스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를 이끌었던 오클레앙의 소녀, 프랑스의 구국 영웅이라 불리는 잔다르크입니다. 100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성녀라 칭송받은 소녀였지만 그녀의 말미는 누구보다 처참했습니다. 바로 유럽을 휩쓸었던 종교 재판, 즉 마녀 사냥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14세기부터 17세기 사이 유럽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같은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재판의 피고는 누구나 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숨어서 사는 사람, 타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 혈혈단신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까지 말이죠. 심지어 이미 지목받아 투옥해 있는 이가 다른 이를 지목해 함께 사형대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종교 재판의 다른 이름은 바로 마녀 사냥이었죠. 재판이 열리는 과정은 단순했습니다. 그 시작은 누군가의 고발이었으며 그렇게 고발당한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마녀를 가리는 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마녀는 사악한 존재이기에 눈물을 흘릴 수 없다. 마녀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시험해보라. 첫째는 눈물 시험으로 마녀가 정해진 시간 내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었는데요. 눈물을 흘려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악마의 도움을 받아 눈물을 흘린 것이라 여겼죠. 두 번째로, 마녀의 흔적을 바늘로 찔렀을 때 피가 흐르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일명 바늘 시험이라 불렸습니다. 마녀들은 악마와 계약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흔적은 통증을 느끼지 않으며 피도 흐르지 않는다고 믿었죠. 때문에 재판관들은 마녀로 지목당한 이를 나체로 관찰하다가 사마귀, 부스럼, 죽은 개 등의 신체적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그 자리를 바늘로 찔러 피가 나오는지 고통을 느끼는지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피가 나오거나 고통을 느낄 경우 악마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고 여겼죠. 세 번째로, 불 위에서 살아남는지를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시험은 달구어진 쇠로 혐의자를 지지거나 불길 위를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처가 생기는지를 관찰했죠. 그들은 이 시험을 제안할 때 혐의자가 승낙하는 것 자체로도 마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 마녀라면 악마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절한다고 해도 결백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에 던져 넣어 물 밖으로 밀려 나오는지 보아야 한다. 예로부터 물은 아주 깨끗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때문에 악한 것을 밀어 넣으면 물 밖으로 내친다고 믿었는데요. 만약 밖으로 밀려 나오지 않고 익사한다면 혐의를 벗게 되나 죽음에 이르게 되고 물에서 떠오르게 되면 마녀로 생각되어 사형대에 서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 시험을 다 통과하게 되더라도 악마의 힘을 빌린 자라는 오명을 쓰고 사형대에 서야 했으며 결백했다고 하더라도 끝내 물속에 가라앉아 죽어야만 했던 건데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의 대학살이 이루어졌던 배경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중세 유럽보다 훨씬 더 이전 민간 신화와 전설 속 마녀는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여성들, 아이들과 친밀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신비로운 주술을 부려 약한 이들을 돕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때문에 마녀는 의사, 치유사, 약사, 산파, 그리고 무속인과 같은 역할을 겸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재판소가 설치되고 이단 신문관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을 무렵 신문관들은 마녀도 이단이라는 주장을 종종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전역의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정의를 사악한 힘에 물들어 악마를 숭배하는 것이라 명시했기에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악마를 숭배하는 형태는 전부 이단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과 엮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마녀는 1317년 발생한 한 사건으로 인해 이단으로 정의되었고 그것은 곧 마녀 사냥의 시작이 되었죠. 1317년 요한 22세 교황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암살 시도 자체는 미수에 그쳤지만 범인의 정체와 수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교황을 죽이려 했던 것이 다름 아닌 교회의 고의 사제였으며 암살 방법은 마녀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술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주술은 악하고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으며 마녀 또한 다정하고 정겨운 존재가 아니라 사악한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1484년 인노첸시오 교황은 12월 5일 지구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라는 칙서를 발표합니다. 칙서의 내용은 사악한 주술을 행하는 주술사들과 마녀를 단죄하고 이들에 대한 이단 신문관의 조사를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황의 허가하에 마녀 사냥을 허락한다는 것이었죠. 1486년
독일의 이단 신문관 하인리 크라메르는 마녀를 구별하여 박멸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발표하게 됩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마녀의 망치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마녀의 정의, 마녀를 구별하는 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마녀 사냥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었죠. 책에서는 주술을 부리는 자를 전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며 마법의 피해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책은 16세기와 17세기 격해지는 마녀 사냥의 배경에 기름을 끼얹었죠. 기록이 전부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녀 사냥으로 희생된 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추측으로 유럽 전체에서 300만 명 이상이 마녀 재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유럽의 혼란 속에서 마녀 사냥은 점점 더 가속화되었죠. 14세기부터 지속되었던 이상기후, 전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의 재난들은 모두 마녀의 탓이 되었습니다. 각종 재해, 크고 작은 전쟁 등으로 인한 핍박은 어느 소수 집단이나 동일하였는데요. 단지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만 붙지 않았을 뿐 그들이 당하는 대우는 비슷했습니다. 이는 결국 소수자들을 향한 핍박이었던 것이죠. 당연하게도 마녀로 지목된 이들은 주술을 사용하거나 삿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벌어진 전쟁, 기근, 전염병이라는 역사의 혼탁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 불행을 탓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목되어 왔던 이들은 누군가의 보호도 변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녀 재판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마녀 본인에게 청구되었습니다. 마녀로 지목된 이는 대부분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나면 재산을 몰수하여 재판관들의 배를 불리는 일도 빈번했죠. 때로는 금전적인 부분이 괜찮은 이들을 골라 재판대에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마녀 시험이 끝났는데도 스스로를 마녀라고 자백하지 않는 이들은 강제로 증거를 만들어 처형했죠. 그렇게 목숨을 잃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유럽의 마녀들은 어림잡아도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염병, 전쟁도 아닌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것이죠. 시간은 흘러 18세기가 되어서야 마녀 사냥에 대한 비난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1680년 유럽에서는 마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마녀인 척하는 이들을 처벌하라는 법령이 선포됩니다. 잠정적으로 무차별적인 마녀 사냥이 자행되던 시기가 끝나가는 것이었죠. 2000년 3월 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기억과 화해, 교회와 과거의 잘못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합니다. 과거 교회가 신의 뜻이라는 핑계로 인류에게 저지른 처참한 잘못을 최초로 인정하고 마녀 사냥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죄한 것이죠. 때로는 격정적으로 또 한때는 잔잔하게 물 밑에서 이어져 오던 마녀 사냥은 가톨릭의 인정과 사과를 끝으로 그 오래된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역사 동안 자행된 끔찍한 마녀 사냥. 하지만 이것은 근대 그리고 현대에 들어 그 형태를 바꾼 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어쩌면 이것은 끝나지 않는, 끝날 수 없는 역사인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